서울 서초구 한복판, 마천루 2에 자리한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누군가에겐 꿈같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한 소년에게는 감옥에 가까웠다. 하민준, 올해 8살 대한민국 최대 건설 기업 하국건설의 후계자. 어머니 윤혜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입을 닫았다. 정확히는 5살 생일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세상과의 모든 대화를 스스로 끄는 아이.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함부증이라고 진단했다. 언어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증상. 민주는 그 특정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훈 회장, 즉 민준의 아버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유라심리 전문가들을 총동원했다. 미국에서 유명한 아동치료사도 불러왔다. 그러나 아무도 민준의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더구나 회장의 일정은 늘 바빴고 아이는 늘 혼자였다. 18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무채색의 시간이 흘러갔다. 아이와 가장 오래 마주치는 사람은 가정부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민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으며 다가오는 이들에게 심한 경계심을 보였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의 돈을 받아도 마음까지 버티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가정부가 있었다. 이름은 강숙자, 42살, 경상북도 안동 출신. 일찍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중이었다. 대단한 학벌도 없었고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끈질기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숙자는 처음 출근한 날 펜트하우스에 지나치게 정돈된 구조에 놀랐다. 마치 호텔 같았고 감정이 없는 인형의 집 같았다. 고요함 속에서 발소리조차 울렸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거실 창가에 설치된 푸른색 1인용 소파. 아이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작은 손으로 루비 큐브를 돌리고 또 돌리고 있었다. 숙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관찰했다. 안녕 하고 인사를 했지만 민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서 멈추지 않는 루비 큐브가 계속해서 돌아갔다. 숙자는 잠시 멈췄다. 아이가 좋아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습관일까? 다음 날부터 숙자는 청소를 하며 멀리서 아이를 관찰했다. 민주는 규칙적으로 루비 큐브를 돌렸다. 혼자 있을 때는 빠르게, 누군가 다가오면 느리게. 하루는 파란 면을 앞에 두고 돌리더니 다른 날은 빨간 면만 계속 바라봤다. 그 패턴이 일정하다는 걸 느낀 건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숙자는 메모장을 꺼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색을 주로 보는지, 어떤 색을 앞면에 두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화를 크게 하며 집에 들어오던 날, 민준은 루비 큐브를 빨간 면으로 돌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 누군가 민준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는 하얀 면을 앞으로 돌렸다. 숙자는 직감적으로 그 색들이 감정을 뜻한다고 느꼈다. 빨간색은 화남, 파란색은 슬픔, 초록은 안정감, 노랑은 즐거움, 하랑은 혼란. 숙자는 루비 큐브가 아이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룽기를 내어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 또한 루비 큐브를 꺼냈다. 아이가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숙자는 자연스럽게 큐브를 돌렸다. 민준의 패턴을 따라하며 그의 속도에 맞췄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숙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눈은 말이 없었지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나를 흉내내는 게 아니야.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그 다음 날 숙자는 아이 앞에서 루비 큐브를 초록 면으로 돌린 후 큐브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다가와 큐브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큐브도 초록 면으로 맞춰 책상 옆에 두었다. 그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숙자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 대화였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걸 나도 느껴요. 그날 이후로 숙자와 민준 사이에는 작은 의식이 생겼다. 큐브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는 시간. 말이 없어도
단 한 번의 생맞춤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대화.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단지 그 언어가 다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숙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경계심은 줄고 호기심이 피어났다. 루빅 큐브를 돌리는 속도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특정 색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도 점점 명확해졌다. 숙자는 자신이 만든 색 감정 사전을 더 세밀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색의 조합, 큐브를 잡는 손의 위치, 돌리는 속도까지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파란색과 하얀색을 교차로 반복할 때는 불안과 혼란이 동시에 있는 상태였고 노란색과 초록색이 함께 나올 때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안정된 상태였다. 어느 날 숙자는 민준 앞에 조용히 앉아 큐브를 천천히 돌리며 초록노랑 조합을 만든 뒤 큐브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민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짧은 미소였지만 그건 지난 3년 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숙자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넘쳐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민준이라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숙자는 큐브를 활용한 색대화 놀이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책상 위에 간단한 색카드를 올려두고 민준이 그날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하게 했다. 처음에는 큐브만 사용하던 민준이 색카드를 조심스럽게 집어드는 순간 숙자는 아이가 자기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다. 며칠 뒤 숙자는 아이에게 손수 만든 노트를 건넸다. 제목은 색의 일기. 하루에 하나의 색을 고르고 이유를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것이었다. 물론 민준이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아이는 그 노트를 폼에 꼭 안았다. 그리고 다음 날 노트 첫 페이지에 조심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랑, 꿈에서 엄마가 웃었어요. 숙자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그의 내면은 여전히 엄마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숙자와 민주는 세계 언어를 넘어 조금씩 말의 세계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점점 더 다양한 색을 활용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했고 숙자는 그에 맞춰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은 민준이 큐브의 모든 면을 파란색으로 맞춰놓고 숙자를 불렀다. 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슬픈 날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자신의 큐브를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맞춰 놓았다. 괜찮아. 내가 슬퍼도 나는 여기 있어. 그 교감은 말보다 훨씬 깊고 분명했다. 그 후로 민주는 숙자 외의 사람들 앞에서도 약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인 하지훈 회장이 집에 들어올 때 예전처럼 완전히 숨지 않고 거실 어귀에서 멀뚱히 바라보는 정도는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하루는 민준이 식탁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큐브를 천천히 돌렸다. 노란색 면을 조심스럽게 맞춘 후 큐브를 아버지 쪽으로 밀었다. 하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숙자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숙자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회장님은 보면 기쁜가 봐요. 하지훈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와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그날 밤 하지훈은 숙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민준이 이 큐브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누구도 아이의 방식으로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하게 하면 말을 하게 될까요?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단어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민준이는 지금 연결을 배우고 있어요. 결국 언젠가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겁니다. 그 대화 이후 하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모든 걸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그의 세계를 엿보았다. 그리고 숙자도 민준도 몰랐던 사이에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기억, 바람을 큐브에 담기 시작했고 숙자는 그것을 해석하려 세상에 다시 연결해주는 통역사처럼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펜트하우스에 낯선 손님이 등장했다. 바로 하지훈 회장이 회의에서 초빙한 아동심리 전문의 박동현 박사였다. 박 박사는 루비 큐브와 색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다. 감정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지. 이런 방식은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숙자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민준의 언어를 변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 아이는 말 대신 색으로 세상과 대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색을 읽는 겁니다. 박 박사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큐브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다. 이번엔 하얀 면이었다. 그날 밤 숙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조용한 아이가 세상과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색을 지나야 할까? 그리고 그 색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 그녀는 확신했다. 민주는 지금 말하고 있다. 누구보다 깊고 정확하게. 단지 세상이 그 말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박동현 박사의 방문 이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 박사는 민준과 몇 차례 짧은 면담을 진행했지만 아이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큐브를 돌리는 것도 멈췄고 색카드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숙자는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챘다. 민주는 또다시 자기만의 껍질 안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아이를 다시 위축시킨 겁니다. 숙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중입니다. 이 아이는 단지 방어 기제를 강화한 상태일 뿐입니다. 감정 표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각적 도구가 아니라. 그날 저녁 하지훈은 박동현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여전히 아들의 변화에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사회적 시선과 전문가의 권위는 그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루비 큐브나 색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감정 영역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숙자 씨는 아이에게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건설 회장, 가정부에게 아이 치료 맡겨 이런 제목이 붙는다면요. 하지훈은 말없이 술잔을 바라보았다. 박 박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냉정했으며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숙자는 관리실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퇴직금은 도둑이 지급되었고 감사하다는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다. 숙자는 말없이 가방을 쌌다.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리인은 아이에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겁니다. 혼란을 줄 수 있어서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로 향했다. 민준은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날은 큐브를 돌리지 않았다. 손끝은 멈춰 있었고 눈동자는 공허하게 창밖을 향해 있었다. 숙자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바닥에 큐브 하나를 내려놓았다. 초록색과 노란색,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조합이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민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만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있었다. 숙자는 그 모습을 끝으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민주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루비 큐브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고 색은 흩어졌다. 아이는 다시 말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하지훈이 출근하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주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큐브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큐브의 모든 면이 새까맸다. 숙자가 만들어준 색카드도 검정색만 빼곡히 칠해져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는 다시 말도
색도, 표정도 잃었다. 하지우는 당황했다. 아이의 태도가 너무나도 급격했다. 숙자가 떠난 후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의 결정이 아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숙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연락처는 폐기되어 있었다. 관리인에게 물었지만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 사이 한 가지 사건이 터졌다. 한국건설의 자회사 중 하나가 주최한 어린이 복지 행사에서 기자 하나가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자는 흥미롭게 여겨 내부 관계자를 통해 민준의 색 언어 소문을 취재했다. 재벌가 소년, 색깔로 감정 말해, 가정부의 특별한 교육. 기사는 곧바로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와 조롱,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으로 가득 찼다. 재벌집 아이 돌보는 가정부가 치료사 놀이한 거나 색깔로 감정 표현. 그게 무슨 판타지야. 하지만 아이가 웃게 됐다면 뭐가 문제지. 언론은 논란을 증폭시켰고 하지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박동현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민준의 첫 미소, 첫 글자, 그리고 큐브 위에 피어났던 노란 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숙자 씨를 찾아라 해. 회사 일도, 언론도, 전문가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아들이었다. 그는 직접 안동으로 향했다. 먼 날 며칠을 찾은 끝에 좁은 골목 끝 한켠의 작은 집에서 숙자를 만날 수 있었다. 숙자는 그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에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민준이가 무너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 회장님의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는 제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확인했으니까요.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사과로는 아이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숙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전 민준이 하나만을 위해 그 언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모두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그리고 하지우는 그 선언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숙자는 하지훈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얼굴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검은색으로 물든 튜브, 무표정한 눈빛, 마지막으로 마주친 그 조용한 절망. 며칠 후 숙자는 결심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이해 나아가기로. 그녀는 안동시청에 방문해 조용히 한 제안을 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을 열고 싶다고. 담당 공무원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듣고는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작은 공간을 내주었다. 세계말 워크숍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다. 처음엔 3명뿐이었다. 말을 하지 않는 6살 여자아이, 말을 더듬는 9살 소년,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뒤 감정을 숨기게 된 10살 남자아이. 숙자는 민준에게 했던 것처럼 색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색을 고르고 종이에 색을 칠하고 큐브를 만지며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말보다 빠르고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은 언어. 그것이 색이었다. 그 소문은 익소문을 타고 번졌다. 지역 방송국이 취재를 왔고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났다. 색으로 말하는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다. 그 기사를 우연히 본 사람 중에는 하지훈도 있었다. 그는 숙자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자신의 방식으로 도울 차례라고. 몇 주 후 안동의 작은 아동복지센터에 낯선 인물이 방문했다. 한국건설의 사회공헌 팀장이었다. 그는 숙자에게 말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 중심은 강숙자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숙자는 고민했다. 그녀는 교육자도 아니었고 심리학자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 하나를 이해하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세계 말 프로젝트는 전국 아동센터에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색튜브, 색카드, 감정 일기장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감정을 시각화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과 심리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식이다. 비전문가가 아이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감정 표현은 미술 치료나 언어 치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장 강력한 반대를 펼친 인물은 바로 박동연 박사였다. 그는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은 놀이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은 예술이 아니라 분석되어야 할 데이터입니다. 이에 대해 숙자는 방송 출연을 고사했지만 대신 한 편지 형식의 글을 언론에 전달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건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SNS에 아이들과 함께한 새 감정 일기를 공유했고 각 지역의 아동센터에도 문의가 쏟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우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고 벽 한쪽을 감정표현 공간으로 만들었다. 큐브, 색카드, 그리고 새로운 일기장이 놓였다. 그는 매일 아침 그 공간을 스쳐 지나며 민준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았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힌 단어 하나. 보라, 이상하고 낯설지만 조금 편해.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그림 하나. 큐브 위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하이신스. 하지우는 오래도록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다. 몇 주 후 세계 말 프로젝트는 서울에서도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고 첫 공개 행사는 시민청에서 열렸다. 그날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아이가 있었다. 하민준.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재벌가 소년. 색으로 감정을 표현했던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는 아이. 무대에 올라온 민주는 작고 조용한 손으로 루빅 큐브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는 큐브를 천천히 돌리더니 앞면을 노란색으로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었다. 숙자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언어는 결국 세상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민준의 무대 이후 언론은 다시 한 번 들썩였다. 재벌가 아이가 대중 앞에서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아이가 선택한 첫 마디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의 무게 때문이었다. 저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줄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침묵 속 아이들의 대변이었고 어른들을 향한 정중한 지적이었다. 방송 직후 교육계와 심리치료계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계 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감정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비전문가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아이의 자율적 표현이야말로 진정한 치료다. 정석 교육은 과학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명확히 단정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하민준이라는 소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몇 달간 전국 곳곳에서 세계 말 프로그램이 정식 도입되었고 학교 내 감정표현 교실도 생겨났다.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10분씩 감정색 기록을 수업에 도입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여전히 강숙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일절 거절했다. 단지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색을 보고 듣고 나누는 일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소그룹 수업을 마친 후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이름 없는 종이,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 말이 없을 뿐 마음은 매일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줘서 고마워. 그 문장을 천천히 읽은 뒤 숙자는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았다. 그 무렵 하지우는 한국건설 사옥의 한 층을 감정교육센터로 개조하고 있었다. 그는 그 공간의 이름을 하민준 센터로 정했다. 센터의 벽면엔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정서 지도와 아이들이 만든 새 큐브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개소식 날, 민준은 사람들의 앞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큐브 조각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6개의 면이 모두 다른 색으로 채워진 큐브.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흰색. 하지우는 그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건 아이가 지난 시간을 걸어온 감정의 기록이었고 동시에 이제 모든 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숙자는 민준과 함께 짧은 산책을 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민준아, 숙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무서울 때 어떻게 해? 민준은 큐브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밤하늘의 별 하나.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럴 땐 이거 생각해요. 엄마가 보고 있을 거라고.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말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언어를 넘어선 감정의 표현법을 획득한 것이었다. 얼마 후 박동현 박사는 한 학술 세미나에서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다. 감정은 데이터가 아니다. 인간은 정서적 존재이며 모든 감정은 표현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틀에 맞춘 언어가 아니라 각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다. 그는 여전히 과학과 체계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지만 세계 말이 아이들에게 준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연구실 벽 한쪽에 작은 문장을 붙여두었다. 모든 아이는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어른들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다. 민준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게 되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직도 평범한 말보다 세게 가까웠지만 친구들도 이젠 익숙했다. 오늘 민준이 큐브에 파란색이네. 뭔가 슬픈 일 있어. 괜찮아. 나도 오늘 좀 우울했어. 그는 더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다. 단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아이일 뿐이었다. 종종 그는 집 창가에 앉아 큐브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숙자가 선물해준 작은 노트가 항상 함께 있었다. 그 노트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처음 배우는 언어다. 이제 민준은 세상에 말을 건넨다. 그의 말은 색이고 표정이고 침묵이며 때로는 노란 웃음이다. 세상은 그 말을 듣고 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아이의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색의 말을 찾고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대화는 계속된다. 조용하지만 아주 깊게.